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초인공지능 시대를 예고하며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금붕어에 비유한 이번 발언은 기술의 미래를 설명한 비유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신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축소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AGI 이후 단계로 ASI를 제시하며 ASI는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지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붕어가 아무리 훈련돼도 미적분이나 언어를 익히지 못하는 것은 하드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며 앞으로 인류와 AI의 관계도 그와 유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을 일축하며 챗GPT 5.1 수준은 이미 박사학위급 지능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인간을 연산 기계로 축소하는 관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인간의 본질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의식, 경험, 감정, 윤리와 상상력, 영적 깊이 등 비정량적 요소에 있으며 이 영역은 연산 속도의 차이로 대체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손 회장의 설명에 정부의 AI 기본사회 구상을 소개하며 AI를 수도처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AI의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활용도는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역시 ASI의 급격한 발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ASI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시대가 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똑똑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해치지 않듯 AI가 인류를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도구로서 관리하고 규율하는 주체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술이 문명을 견인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그 문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초인공지능 논쟁의 중심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이 자리합니다. AI가 인간을 넘을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인간답게 남을 것인가입니다. 손정의 회장의 금붕어 주장은 지금이 우주 가을의 후천 개벽기로 인간이 우주의 대역자로서 천지의 꿈을 성취하는 인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학과 기술에만 치우친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 잡느니라 라는 증산도 도전 2편 22장의 상자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학계에서 동물과 대화하는 시대를 향한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에 머물렀던 동물 언어 해독 기술이 실제 연구 경쟁의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제레미 콜러 재단은 동물의 말을 해독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 $1,000,000, 약 13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동물 발성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소리 속에 숨겨진 의미 단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적인 목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의 핵심 타깃은 고래류입니다. 이 고래는 인간처럼 발성을 모방하며 학습하고 복잡한 패턴과 배열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동물입니다. 이 때문에 언어적 구조, 즉 문법을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종으로 평가받습니다. 국제 프로젝트 세티는 향유 고래의 코다를 AI로 분석하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 첫 해독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 기업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돌핀 젠마를 공개했습니다. 40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돌고래 음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미의 새끼 호출 휘파람, 먹이 탐색 시의 클릭음을 분석해 의미를 추정하는 AI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돌고래의 언어적 단위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기술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물과의 소통 기술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도 경고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해양 산업 활동으로 바닷속 소음은 10년마다 약 3데시벨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혹등고래는 히토류 채굴 시 발생하는 시추 소음과 동일한 저주파 영역을 사용해 소통합니다.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래는 아예 발성을 중단하며 상업용 선박에서 1.2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소리를 멈춘 사례가 관측된 바 있습니다.
동물의 음성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소통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많은 동물은 소리뿐 아니라 시각, 화학, 열, 진동 신호 등 복합적 방식으로 의사소통합니다. 독일 생태학자 야콥 폰 윅스킬이 제안한 움벨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벨트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본다면 움벨트 용어는 주로 자기 중심적 세계입니다. 움벨트 용어처럼 동물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감각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소리만 해독한다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벌이 춤으로 방향을 전달하고 개가 냄새로 세계를 인지하는 등 각 종마다 고유한 언어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흥미롭게도 외계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로 알려진 S로 시작하는 세티 연구진도 고래와의 소통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고래의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이 곧 지구 밖 지적 생명체와의 첫 소통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존재와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동물과의 소통은 지구 안의 외계와의 접촉 실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숫자 7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MIT,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조지 밀러 박사는 1956년 발표한 고전 논문 마법의 숫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통해 인간의 작업 기억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5개에서 9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기가 다른 도형을 보여주고 순서를 매기게 했더니 7개까지는 정확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순간 혼란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며 7의 한계는 인간 인지 구조의 기본 원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같은 제목의 책들, 전화번호가 지역번호를 제외하면 대개 7에서 8자리로 구성되는 이유, 드라마나 소설 속 핵심 인물이 대체로 7명을 넘지 않는 이유, 예능 프로그램에서 멤버가 대개 7명인 이유, 모두 사람의 뇌가 한 번에 기억하고 추적하기 가장 편안한 규모가 7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7명을 넘어가면 스토리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제력 역시 인지적 자원을 쓰는 능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실험도 남아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바바시브 교수는 학생들에게 2자리 숫자 또는 7자리 숫자를 외우며 이동하게 한 뒤 이동 통로에 초콜릿 케이크와 생과일을 놓았는데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이 2배 가까이 더 케이크를 집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느라 뇌의 인지 여력이 소모되자 자제력 실행이 약해지고 즉각적 보상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 실험은 7자리 숫자를 외우는 행위가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을 꽉 채워버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내 뇌과학자인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는 우리 뇌는 7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무지개의 7색, 요일의 7단위,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 모두가 아는 노래 가사 학교종이 땡땡땡도 7수, 심지어 조선왕 이름 암기법, 태정태세 문단세도 7글자 단위로 끊으면 기억이 훨씬 쉬워집니다. 뇌는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즉시 7개 단위의 덩어리로 재배열해 인지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자연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7인 게 아니라 뇌가 세상을 7단위로 끊어 인식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훨씬 복잡한데 뇌는 이해 가능한 크기로 압축해 단순화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7은 인간 뇌가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 만든 인지적 생존 전략이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숫자 7은 우리가 기억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영국 보건당국이 아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서 기존 분류 체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엠폭스 신종 변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로 다른 2계통의 유전자가 한 바이러스 안에서 동시에 검출된 이른바 재조합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엠폭스 진화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확보된 염기서열 분석 결과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여온 클레이드 1과 2022년 유럽 확산을 주도한 전파력 높은 클레이드 2의 특정 유전 요소가 함께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드문 형태의 유전자 재조합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순 돌연 변이를 넘어 엠폭스가 복합적 진화 경로를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전파력, 중증도, 백신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감염병 대응 책임자 KT 신카 박사는 바이러스의 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번 사례는 유전적 변동성이 예상보다 넓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현재 단일 사례만 확인됐으며 지역사회 전파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계통의 특징이 결합될 경우 감염력, 잠복기, 면역 회피 능력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 위험 단계는 아니더라도 경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아시아 여행 이력과 연관된 만큼 전파 중심지였던 유럽,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권으로 확산 경로가 확대된 첫 신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입국자 감시 강화, 밀접 접촉군 안내, 유증상자 진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엠폭스는 감염자의 피부 병변, 오염된 의류, 침구, 호흡기 비말, 동물 매개 등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뒤 전형적인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10월 말 기준 전 세계 94개국에서 약 4만 8천 건의 확진과 201명의 사망이 보고되는 등 여전히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치료제 부재 역시 문제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천연두 치료제 티폭스가 국제 임상시험에서 엠폭스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며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현재 승인된 엠폭스 치료제는 없고 대체 약물도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WHO, NIH, ACDC 등 국제기관과 치료제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조합형 의심 사례는 엠폭스의 진화가 독립적 지역 확산을 거치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아시아 여행자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감시 체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